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건축사. 우리 서양 건축사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아, 그렇군요. 우리. 아, 그렇죠. 이 서양 건축사가, 자, 우리 건축사 이제 교재 250쪽인데, 250쪽. 자, 이 건축 역사란 뜻인데요. 이 건축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양 건축사가 있고, 이 한국 건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서양 건축사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오고요. 한국 건축사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때에 따른 합계가 3개죠.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4개가 나올 때는, 서양 건축사가 뭐 3개 나오고 한국이 하나 나온다든가, 아니면 서양이 2개 나오고 한국이 2개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서양 건축사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흐름 잡는 거, 흐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 서양 건축의 어떤 건축 문화의 어떤 성격,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흐름 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 문제가 있어요. 조합. 짝짓기 문제죠. 우리 건축물과 이 건축가를 조합하는 것들이 나와. 그러면 이 조합 건축물은 대부분 우리가 근현대예요. 근현대. 응? 근현대. 근데 흐름 건축은 어디 있나? 주로 우리 그 고대에서 뭐 중세까지? 예, 이때는 이제 주로 흐름 문제가 나와. 중세나 근세까지는. 그 다음에 흐름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양식이야. 스타일. 어? 어떤 양식상의 흐름과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주로.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가장 어려운 건 현대건축가예요. 현대건축가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렇다면 그 현대건축가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설정이 다 끝나지가 않은 상태가 나와. 그럼 뭐가 나올까? 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나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건축가 얼마나 많아요. 몇 면에 될 것 같아. 무수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 자격이 뭐예요? 건축사 면허죠. 제가 건축사 면허가 7,000번 때야. 7,000번. 지금은 17,000명이 넘어. 제가 7,000번이니까 제가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지가 96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쵸? 예, 몇 년이 지난 거야, 지금? 엄청 됐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나. 건축사 협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강의를 한 4, 5년 전인데, 굉장히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 혹시 내보다 선배 있는지 모르겠다고. 7,000번 때, 이하인 사람만 손들어봐라 했더니, 그때 강의 수강 인원이 한 400명쯤 됐는데, 몇 명 없더라고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건축사들이 이제 배출된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현대 건축가다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키마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일 어렵긴 하지만 찍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흐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와. 흐름이 2문제 나온다 그러면 다 맞히는 거야. 다 맞히고. 근데 현대 건축가가 나왔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거의 70% 이상 맞춰. 그럼 현재 요렇게 한 문제 나와 보통. 근데 얘가 2문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해피한 거고, 얘가 한 문제 나온다면 이 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 모르는 거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건축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못 맞힐 확률도 있어. 그죠?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거의 이 현대 건축가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키마카에 안 나온 게 거의 없어. 답안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약간 양이 걸린다는 얘기고. 근데 한국 건축사야. 이 한국 건축사는 주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한국 건축사는 자, 우리가 주로 이제, 한국 건축의 의장적이나 한국 건축의 특징이 있지?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문제 보통 내줘요.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공포.
어? 이 공포스럽죠? 주심포와 다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주심포와 다포식에 있는 건축물 조합이야, 조합. 응? 이 건물이 주심포냐, 다포냐, 입공냐, 이거 있죠? 이건 엄청 많이 났어, 이거. 이거 암기하면 돼, 암기. 처음엔 공포스러운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냥, 이 정도, 뭐, 공무원 수험생도 암기 많이 하잖아, 그죠? 이런 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근대, 응? 근현대. 응? 근현대 건축가는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건축 학계에 각각의 나름대로의 뭐, 제자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현대 건축가를 우리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을 평가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 현대 건축, 우리 한국 건축 사조에 특별한 건물도 있긴 해. 그래서 그런 건물 중심으로 몇 개가 나와요. 응?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건축은 많이 안 나와. 단 하나 나온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근현대 건축은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이거, 한국 건축 의장의 특징과 공포의 조합이 주로 나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서양 건축사를 흐름별로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는 그냥 서양 건축사 흐름별로 제가 강의를 해줘요.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흐름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해. 흐름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흐름을 잡겠다 그러면 역사의 흐름과 같이 이음을 이제 갖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가 서양 건축의 흐름은 이렇게 얘기를 해. 크게는 고대,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근세,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해요. 이렇게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세 이후로 이제 우리 뭐 근현대로 이제 쭉 이어지겠지. 그럼 현재 흐름만 잡을 때는 근세까지만 잡으면 돼요. 어차피 그 우리가 근현대는 흐름 문제를 안 물어봐요. 흐름 문제를 안 물어보고 그때 당대의 건축가와 건축물을 물어보기 때문에 근세까지만 흐름을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고대와 중세의 차이가 뭐죠? 응? 고대와 중세의 차이가 뭘까? 있을 거냐고. 분명히 흐름이 있을 텐데. 이 고대와 중세의 흐름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 고대는 신과 인간을 같은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신인 동형설, 신인 동격설이라 그래요. 우리 제우스 신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한 10개 달렸어요? 아니죠. 인간과 똑같죠. 그 영화도 나오잖아. 제수신과 또 인간과, 그쵸? 하룻밤을 잤는데 애가 생겼어. 그 누구입니까, 그런 애는? 반인 반신이잖아. 그치?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신과 인격과 형상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신을 인간과 형격과 성격이나 이런 품격, 이런 것들을, 형상을 같이 본 시대가 고대 시대예요. 고대. 그 중세는 뭘까? 신과 인간이 등급화돼서 구분되는 거. 인간은 저기 그쵸? 신과 인간은 뭐라 그래? 하늘과 땅 차이라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중세란 말이야. 중세. 예? 중세. 근세는 뭐예요? 근세는 뭐 신은 여기 있고 인간의 어떤 품격이 향상되는 시대. 휴머니즘 시대.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흉간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근세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세 건축, 근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고대 건축을, 고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 고대를 구분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요. 이집트, 로마. 근데 이 중세 같은 경우도 자, 이그로 비 고 르 바 로라고 해서 외워요. 자, 그래서 이그로비 고르바로 시작. 이그로비 고르바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그로비 고르바로. 암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태종태세 문단세 우리가 족보를 외우듯이 이그로비 고르바로 외우는 거. 시작. 이그로비 고르바로. 다시 뭐라고요? 이그로비 고르바로. 그런데 이 비잔틴과 고딕 사이에 우리가 초기 기독교라는 게 나와요. 실제로.
나오고 고딕과 비잔틴 사이에 로마네스크라고 나와요. 로마네스크. 응?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볼게. 뭐냐면 초기 기독교는 그러면 어느 시대를 얘기할까? 초기 기독교. 어?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 그리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로마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초기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는 AD 314년 딱 나와요. 역사적으로. AD 314년이 어떤 시기지? 예? AD 313년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이잖아. 우리가 예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 이해되겠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을 우리가 중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로마지, 로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와 중세, 아까 뭐라 했어요? 신이 높아질 때가 언제야?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 신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로마 시대는 우리가 다신교야, 다신교. 신이 여러 명 있는 거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기독교에 뭐 있는 누가 이렇게 뭐 오면서 누구가 뭐 신의 아들이다,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압을 했단 말이지. 이 탄압을 한 시대, 이때는 로마까지 되는 거고,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한 시대가 초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로마죠. 같은 로마. 그러면 이때 보면 로마가 있고 로마네스크가 있어.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로마네스크가. 로마네스크하면 로마풍의 건축물이야. 로마풍. 그럼 우리가 실제 역사는 어떻게 들어갈까? 초기독교에서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서유럽 국가는 초기독교에서 요렇게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하는 거고요. 이 비잔틴은 우리가 로마가 워낙 컸잖아. 워낙 커가지고 있다 보니까 AD 330년대에 이제 천도를 해. 로마에 있는 우리 도시가 너무 그 외래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스탄불, 터키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게 수도를 관장하다 보니까 야 저쪽에는 서로가 너무 머니까 어떻게 돼요? 제국을 양분하잖아. 제국을 양분해서 동로마 제국이 생기고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은 서로 형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끈끈하게 유대를 맺다가 서로마 제국이 일명 멸망을 해요. 멸망. 멸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로마형이어서 로마령. 로마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야 어떻게 자기네 고유한 문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공부했던, 로마에서 지식을 받았던 법률, 문화, 건축, 양식, 이걸 그대로 이어가. 이게 로마네스크야. 그래서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지역의 서유럽 국가 일부 대부분들이 자기네 고유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풍의 문화를 그냥 이어갔다. 이게 로마네스크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결국 이때 서유럽 국가는 뭐가 되는 거야? 서유럽 국가는 로마네스크에서 자기 독립국가가 생기긴 했지만 고유한 문화가 없었으니까 로마네스크를 했던 거고, 동유럽은 거의 고딕이 거의 끝날 때 정도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족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지역이. 응? 그 지역이. 그러면 고딕은 뭐냐? 고딕은 로마네스크 건축이 이제 로마풍의 건축인데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 문화, 교회당 건축이 발전하면서 이 고딕이라 하는 좀 더 이 신을 잘 모시기 위한 안고적인 건축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딕 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딕. 완성이죠. 완성. 자, 근데 이렇게 쭉 경계를 갖고 여기서 르네상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교도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군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강력한 군대잖아. 항상 이겨야 돼, 져야 돼요. 항상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 그 무슨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 중세라고 하는 문화는 모든 철학, 모든 그 어떤 학문의 기초라는 걸 바이블 중심으로 했단 말이야. 그 의학도 바이블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 아프면 기도하면 돼.
옛날에 어떻게 해서 아프시면 뭔가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근데 이때 당시는 뭐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막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대에 있는 의학이라든가 고대에 있는 이런 역사를 다시 끄집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신에 대한 이런 너무 앙고적인 이런 마음들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그 인간이 어떤 그 고대에서 공부했던 이런 것들 다시 끄집어내고 공부해서 어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가 나와? 인본주의적 건축이 나오고 인본주의적 그런 현상들이 드러난 게 바로 르네상스. 그래서 이 건축 경향을 보면 중세 건축은 굉장히 앙고적이라 그래. 왜? 굉장히 높은 앙고적이고 그다음에 높은 아주 신앙심이 높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건축물들이 뭘 위해서 삐죽삐죽 높은 건물이 나와. 여러분 그 성당 보면 무지하게 높죠. 무지하게 높은 건물이 나와. 사실 이렇게 높은 건축은 인간을 위한 건축이야, 신을 위한 건축이야, 결국. 신을 위한 건축이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 르네상스가 되면서 팔라쪼 형식처럼 팰리스라고 해서 거대한 저택,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저택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 바로코나 로코코는 뭐냐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고대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와.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때 이 고중주의적인 어떤 학문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의 고문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공부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때 가도의 고문서라는 것은 이 고대 건축에서 있었던 고대의 어떤 역사적 기록 이런 것들을 현대화해서 해석하는 이런 고중주의가 많이 발달했던 시대가 돼. 그럼 이렇게 고중주의를 통해서 뭐를 알아서 사람들이 이 과거에 그 있었던 그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게 대단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상을 해서 건물들을 세워주게 돼. 디자인을 하게 돼. 이게 르네상스 시대야. 르네상스. 새로운 휴머니즘의 꽃이 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얘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코 시대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 왕권이 강화가 돼. 이 왕권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해? 아니면 개인저택 중심으로 했을까?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기념비적 건축들이, 광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왕권 강화가 되면서. 그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 수도의 어떤 중요한 어떤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궁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아주 화려한 과장된 투시적 기법을 보일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왜곡져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장된 투시도 기법이라든가 화려함 극치 이런 것들이 개인 저택으로도 이제 갑니다. 근데 개인 저택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왕권이 강화됐죠. 귀족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왕보다 멋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내부에 치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실내 디자인의 발전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멋지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왕의 눈에 피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는 좀 내비두고 구조는 내비두고 무엇을? 내부 실내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로코코 건축.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진정한 건축이냐라고 하면서 이 근세 건축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복고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요? 여기까지 시험이 잘 안 나와. 여기까지가 바로 흐름이야. 그럼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건축의 흐름이 이렇게 됐겠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그로비 고르바로. 다시 한번 시작. 이그로비 고르바로. 다시 한번 뭐라고? 이그로비 고르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바실리카라는 게 있어. 응? 로마 시대 바실리카 들어봤죠? 바실리카가 뭘까? 바실리카는 공공 집회 장소, 법정, 이렇게 들어갔던 것들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신을 모시는 공간, 신을 모시지 않는 공간, 신을 모시지 않는 공공장소야. 공공장소야. 이 바실리카를 이렇게 미팅 플레이스로 이용한 게 바로 초기 기독교.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는 카타콤이라고 있었어요. 이 카타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묘지야. 근데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분들이 공공한 장소에서는 기도를 못 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로처럼 막 생긴 그 곳을 미팅 플레이스 장소를 이용해서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집회를 했던 거야. 그게 아마 옛날에 과거에 영화에도 나오는데 주요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카타콤이 나와. 카타콤에 햇불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그 좌우에 이렇게 깜깜한 동굴이야. 이 좌우에 뭐가 있을까? 좌우에 우리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벽과 니치라고 해서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여기 이 무덤의 벽을 파는 거야. 이렇게 벽을 파서 무덤으로 만들었던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묻히는 거야. 동굴 속에.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이 카타콤이야.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집회를 했다가 이 바실리카가 교회당이 됐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려면 큰 장소가 필요하겠죠. 큰 장소가 뭐가 있을까? 로마 시대에 엄청난 많은 신전이 있었어. 걔들은 다신교잖아. 유일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스 로마 시대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거꾸로 생각해봐. 교인들이 모여야 되는데, 자, 불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어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잖아.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신이 없는, 신을 모시지 않는 공공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바실리카였단 말이야. 그래서 바실리카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왜? 신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실리카의 그 양식이 뭐가 되는 거야? 교회당 건축의 기본이 됐던 거야. 그래서 초기독교 항상 나눈 게 바로 뭐야? 바실리카 양식이 나와. 그럼 바실리카는 로마의 공회당이었다가 이 초기독교 시대에 뭐가 되는 거야? 드디어 교회당이라고 하는 미팅 플레이스가 된 거고, 이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뭐야? 사원이나 성당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겠죠? 바실리카라는 게 뭔지. 이 바실리카라는 걸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얘기야. 그 당시 바실리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옛날엔 트러스였겠지? 목조 트러스에다가 이렇게. 응?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트리폴리엄, 이 중위층을 만들어주고, 요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했던 요런 장소였어요. 요런 장소인데, 요런 장소에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거대한 중정이 있어, 중정. 응? 중정이 있는 이 공공 집회 장소를 어디다가 요렇게 십자가를 모시게 뭐가 돼? 교회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봤던 동네 교회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게 바로 뭐냐면 바실리카 양식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실리카 양식. 이런 것들이 로마의 공회당이 뭘로 바뀐 거야? 교회당으로 바뀐 게 초기독교야. 초기독교. 이 초기독교는 무슨 시대야, 주로? 우리 동서 로마가 있었던 시대였죠. 같이 있었던 시대였죠. 통일된 로마였지. 그러다가 동로마는 비잔틴 건축으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마는 일찍 멸망하고 그 독립국가에 자기 고유풍이 없으니까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이제 고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그로비 고르바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 뭐라고요? 이그로비 고르바로. 다시 한번 뭐라고? 이그로비 고르바로. 외우고 요 사이에다가 초기독교와 로마네스크가 끼어 있는 거야. 됐죠?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외우는 거야.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이름을 외우는 거를 옆에다 써줄까? 자, 이집트 건축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피라미드. 반드시 기억하세요. 피라미드. 물론 이집트 왕국은 우리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긴 하지만 주로 시험 나오는 게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그리스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로마 하면 뭐가 기억나냐? 판이야. 판테온 신전. 기억이 안 날 때 이제 파만 기억하면 돼. 거기다가 니은자 붙이면 판. 그쵸? 파판이야. 됐죠? 파르테논 신전, 밑에 판테온 판테온신전이라서 이 판테온 신은 거대한 돔이 있어. 거대한 돔. 거대한 콩쿠트 구조물의 돔이 있는 게 판테온 신전이에요. 여러분 아마 구조나 아마 역사 시간에 공부했을 거야. 그 콘크리트를 가장 먼저 개발한 나라가 누구야? 발명한 나라가 로마야. 로마에서 가장 먼저 콘크리트가 발명이 됐던 거예요. 로마에서 콘크리트가 발명됐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화산재 같은 거 있죠. 재료. 그런 재료랑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이렇게 물에 섞었더니 얘가 반죽이 되는 거야. 음식처럼. 반죽된 걸 내비뒀더니 아침에 봤더니 딱딱해져. 이게 콘크리트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자연물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해서 로만 콘크리트라는 거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로만 콘크리트를 뭘로? 우리가 거푸집에 씌워서 돌과 돌 사이에 붙이는 접착제로 이용한 건축이 바로 판테온 신전이야. 이 판테온 신전 내부 직경이 44.15m. 내부 직경이 기둥이 없어. 엄청난 큰 건물이죠. 콘크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축이야. 돔이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초이덕기 건축은 뭐가 돼? 바실리카 양식. 비잔틴 하면 뭐가 필요해? 소피아 성당.
이 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잖아. 이 소피아 성당이 나중에 인도의 17세기죠. 이 타지마할의 건축의 표본이 돼요. 이 소피아 성당을 보고 17세기에 타지마할에 인도 사람들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왕비의 무덤을 묘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피아 성당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이야. 소피아 성당. 지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소피아 성당이라고. 예, 아주 아름다워요. 소피아 성당. 그다음 로마네스크 하면 뭐가 기억날까? 우리 피사 성당. 피사. 여러분 피사 성당이나 들어봤죠?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은 우리가 부동체화의 대표적인 예잖아. 그래서 피사 성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사실 우리가 집안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1층에 건물 짓다 보니 길었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구조물은 아직 파괴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로 사용상에 지장을 주는 이런 건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고 피사 성당. 고딕하면 뭐가 생각나? 노틀담 성당. 물론 고딕 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노틀담 성당이 가장 유명한 건축. 어느 시대? 프랑스. 왜냐하면 고딕의 시작은 프랑스입니다. 고딕의 시작은 프랑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고딕의 시작은 영국이다? 틀렸어요. 고딕의 시작은 독일이다? 틀렸습니다. 고딕의 시작은 뭐예요? 프랑스거든. 프랑스부터 고딕 건축 문화가 시작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노틀담 성당.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르네상스로 가면 우리가 피렌체 성당의 돔이 있어. 돔. 이때부터는 사람이 나와. 이 블루넬레스키라는 사람. 프로렌스 성당 또는 피렌체 같은 얘기야. 프로렌스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피렌체는 개들 발음이야. 됐죠? 프로렌스 성당, 우리가 블루넬레스키의 피렌체 성당이 돔이야. 이 피렌체 성당은요, 고딕 시대에서 나타난 건데, 이태리. 피렌체 성당의 돔은 르네상스. 이상하죠? 이런 게 중요해. 이게 어려운 거야. 뭐냐면, 피렌체 성당은 고딕에서 시작했는데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왜? 돔을 세워야 되는데. 이 중세시대는 돔을 썼어, 안 썼어? 안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넬레스키가, 이 사람이 원래 그림을 그리던 미술 작가였어요. 미술 작가였다가, 나중에 건축으로 전향을 해. 건축을 전향함으로써 그 스토리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대 건축을 공부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프레스 돔, 이 피렌체 성당의 돔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단성이 돼서 이 사람의 안이 들어온 게 결과적으로 뭐가 돼?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르네상스 시작. 고전 문화의 다시 부흥이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바로크 시대다 그러면, 바로크 시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의 서축 정면과 광장이 돼.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서축 광장, 서축 인면은 마데르나라는 사람이 있고, 광장은 베르닌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에 세워진 거야. 그럼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에 처음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 그 이전부터 있는데 막 불에 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안 되겠다. 새로 베드로 성당 또는 피터 성당을 다시 만들자라고 해서 그 불탄 자리에 다시 설계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당은 언제 시작했어? 르네상스에 시작했는데 정면과 광장은 바로크 시대에 끝나.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서양 건축이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죠? 건물이 워낙 크니까 연이어질 수밖에 없잖아. 뭐 100년, 200년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건축하기 시작하면.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건축 그렇게 짓는 거 있을까? 한 왕조에 끝나는 거지, 사실. 왕조에도 몇 년 동안에. 왜? 우리는 뭘 썼어요, 지금? 목조 썼잖아. 목조 썼고, 우리는, 기념비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민간을 위한 건축이야, 우리는. 인간을 위한 건축이니까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어떻게 생각하면 얘들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사람이 살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대에 살찜을 해야지 왜 후세를 위해 살찜을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후세 신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만들었어. 굉장히 오래됐어. 관광의 요소가 됐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뭐야? 오래되고 역사적인 걸 좋아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건축은 그런 게 없냐? 많지만 아직 우리가
홍보가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것 뿐이지 한국 건축도 굉장히 그 인간적인 뭐 인본적인 몇 그런 자연과의 어떤 조화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얘들은 굉장히 인공적인 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로코코는 더비경 주택이라고 있어요. 더비경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서양 건축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완기하는 거. 그렇죠. 딱지기가 되는 거죠. 딱 보니까. 요것만 해도 얼마 나와? 요것만 공부해도 서양 건축 그 시험에 한 40% 가까이 맞죠. 35%나.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해놓으면 어디에 하는 거냐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서양 건축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흐름. 흐름을 잡는 것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걸렸으니까 요 흐름이야, 흐름. 흐름을 잡기 시작하면 각 파트별로 이제 공부할 게 교재 251쪽에 고대 건축 보자. 응? 그럼 이 고대 건축의 흐름을 쫙 생각해 보면 뭘 기억해야 되는지 이집트 건축부터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야, 결국 뭐 그러잖아. 뭐 그 서양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유럽의 이해,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뭐 로마로 가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스?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왜 이집트냐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참 제가 강의하는 게 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참 경이롭긴 한데 자 보세요. 이집트 건축이 이집트 건축에 관한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요. 이 프로토 도릭이라고 있어요. 프로토 도릭. 여러분 도릭하면 도릭 양식하면 어느 시대 양식이야? 그리스 양식이거든. 도릭하면. 그런데 이 프로토 도릭은 뭐야? 도릭의 원형이란 뜻이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다? 이집트에서 나왔거든. 실제로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도릭 의도의 형식은 그리스에서 만든 게 아니야. 이집트에서 만든 걸 수입해 온 거란 말이야. 놀랍잖아. 그리고 우리 가끔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가면 신화들이 나와. 그 신화의 그 어떤 스토리가 뭐랑 똑같아? 그리스 로마랑 똑같아. 뭐냐면 이집트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신화적인 그 요소가 어디로? 구술에 전해져서 어디로? 그리스 로마가. 그리스인들은 그거를 조금 더 자기네 서양 문화에 맞게 좀 체계화시키고 합리화시킨 것 뿐이야. 시작은 다 뭐다?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찢는 메스 같은 거 있지? 의료기구. 의료기구 그게 뭐 치과 가면 이빨 긁는 거 있지? 그거랑 이집트 시대의 그 고문화에서 나온 유적과 똑같이 생겼어요. 뭐야? 그만큼 이집트는 의학도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의학. 왜 발달했을까? 우리가 이 파라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지? 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부분은 썩으니까 다 빼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부해야 돼. 해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메스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은 해부를 하니까 뭐를 알았어? 인체의 구조를 이해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던 나라가 이집트 시대예요.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뭐 아직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감춰진 문명이 있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감춰진 문명이. 자, 이집트 건축을 보면 이집트 건축은 또 뭐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얘는 고왕국, 뭐 중왕국, 뭐 신왕국으로 구분을 해요. 보통 그 나를. 그럼 이때 고왕국이 바로 뭐야? 보통 피라미드가 많이 발달했던. 피라미드가 뭐예요? 왕의 무덤이잖아. 왕이나 위인의 무덤. 이게 피라미드잖아. 사람이 죽으면 돌로 무덤을 만들어 주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왕이나 우리가 그래서 그 고왕국은 마스타바라고 있어요. 이 마스타바는 뭐냐면 돌무덤이야, 돌무덤.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돌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왕이나 위인의 뭐야.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 야, 너랑 나랑 같은 품격이야?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왕들은 어떻게 했어? 위인들은 너를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해서 단을 싼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스텝이야, 스텝. 발달하는 거야, 마스타바. 마스타바는 그냥 평평한 돌인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씌워준 거야. 뭘 씌워준 거? 그러다가 다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너무 까칠해 보여. 어떻게? 이렇게. 요 각을 없앴어. 그럼 뭐가 돼? 꺾인 거죠. 벤트.
벤트에다가 나중에 코먼형으로, 일반형, 코먼형이라 그래. 일반형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쿠프왕이라고 하는,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 가장 높죠? 이분은, 코먼형이야, 코먼형. 그래서 마스타바는 왕이나 미인의 묘였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왕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구부렸다가 나중에 일반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라미드야. 이 피라미드는요, 왕들이나 위인의 묘잖아. 뭐가 많을까? 그 안에. 보물이 많겠지. 그러니까 자꾸만 도구를 당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문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가짜문. 도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막 도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과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석산 있죠, 석산. 석산 같은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응? 석산 같은데 이렇게. 응? 뭘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석산을 구멍을 뚫어서 분묘를 만들어주는 거야. 석산을 뚫어가지고. 그럼 현재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요 들어간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보여? 여기 이렇게 미로 같은 걸 따라서 이렇게 동굴 있죠? 굴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분묘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도구를 피하기 위해서 석산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거야. 이게 분묘 신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신왕극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하세스트 여왕이야. 하세스트 여왕이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파라오는 남자야, 여자야? 여러분이 아는 파라오. 남자야, 남자. 근데 이분은 여왕인데도 파라오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세스 여왕 신전 제가 갔다 왔잖아. 하세스 여왕의 그 생전의 모습이 있어. 뭐가 있을까? 수염이 있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라오들 다 보면 이렇게 자기의 그 형상들을 남겨놔요. 왜냐면, 이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분묘신전은요, 자기 당대하는 거야. 자기 후손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파라오 집권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의 무덤을 짓는 게 가장 먼저 일이 하는 거야. 왜? 자기 죽을 때 묻혀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분은 무슨 생각일까? 파라오는 원래 아니었지. 아니었고, 자기가 이제 파라오를 대신해서 자기가 집권을 했던 거야. 집권을 하면서 너무 장기적으로 막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무슨 생각해? 자기 스스로가 파라오로 등극하면서 이렇게 자기 형상을 남길 때 어떻게 해요? 여성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을 기른 거야. 그 모습에는 실제로 안 길렀겠지만 그 형상에는 그 수염이 달린 모습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하세스 여왕 신전이야. 신왕국 시대예요. 근데 하세스 여왕 신전은요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 이유가 있겠지. 하세스 여왕이 자식이 하나 있었어. 어린 자식이. 근데 너무 어리니까 왕을 시켜줘. 파라오 시켜줘. 못 시켜줘. 못 시켜줄 거 아니야. 집권을 오랫동안 했어. 근데 중간에 신하들이 야 이거 왕자님이 크면은 또 나중에 그 왕자님 세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왕자를 멀리 보낸 거야. 멀리 아주. 그리고 집권을 했어. 근데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해? 엄마가 이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계속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 인생을 다 할 때까지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결국 안 불러가지고 엄마가 죽었대. 돌아섰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늙음하게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미워요? 아니면 사랑스러워? 밉죠. 미우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하세스 여왕 신전을요. 자, 신전이야. 이 신전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신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테라스처럼 생긴 여기 신전이 있는데 여기 이 신전을 아예 이렇게 거대한 모래산으로 덮어버려요. 근데 이제 혹시나 자기 엄마가 살아날까봐 자기 엄마나 그 신하들의 코 있죠. 그 신상들의 코를 다 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 그 사람들은 신상에 코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하세스 여왕 신전에 가면 코가 없어요. 코가 없어, 코가. 왜?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리고, 모래 무덤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비뒀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집트가 엄청나게 마냥 침략과 침탈을 통해서 유물이 없어질 때 이거는 역사 속에 잠겨버린 거야.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어느 날 얘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유물보다 훨씬 더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야. 결국 이 하셉스 왕이 그 아들인 그 후대의 왕이 결국은 효심을 다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자기 어머니 묘를 이렇게 잘 보관했으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하세스 여왕 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하세스 여왕 신전이 나온 이유가 뭐냐?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를 많이 연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교재 252쪽 보면은, 이 건축 양식 특징 나오는데, 요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